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손자병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유튜브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소개해 볼까 하고요. 자, 그러면 저기 손자병법 이제 첫 시간인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손자병법은 그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도 관련점이 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는 그래서 손자병법의 강점은 유연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연성.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 사회생활에도 필요하지 않나. 즉, 그 유연한 사고. 물론 이제 법과 도덕 준수해야 되지만은 그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이렇게 불가피할 경우에 그 유연한 그 사고를 가져서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볼까요? 병자 계도야. 이 병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 원래 그 성인들의 그 문장은 있잖아요. 그 비유나 상징, 예? 비유, 상징, 또 과장법, 미화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거든요. 여기서도 병자하면 어쨌든 그 군사 운영이나 전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궤도. 그러니까 이 군사 운영이나 전쟁 이런 거는 그 속임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다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예.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죠? 속된 말로 하면 이제 하수인 거죠. 하수. 그러니까 이 군사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예측하지 못한, 알지 못한 그렇게 해야 된다.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삼국지의 그 제갈공명 같은 경우 아주 그 신출 규모라는 걸 많이 전술을 많이 썼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역시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하나의 그 전술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괴는 이제 어떤 그 꾸민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사자성어에 이제 자주 쓰는 건데 임먹고이지 이거는 이제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득을 줘 적을 유인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조금 져주면 적이 기고만장해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을 유인할 때 이런 걸 좀 계책을 쓰죠. 대표적인 것도 저기 뭐 예를 들면 숫돌고기 전투 그 임진왜란 때 이호성 장군이 왜군을 좀 경시했죠. 그래서 그 벽제관 전투 실제는 벽제관보다 남쪽에 있었어요. 그 숫돌고개. 제가 이제 숫돌고개 전투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서도 초기에 좀 져주니까 기고만장해서 명나라군이 이렇게 일본 왜군을 우습게 봤는데 또 유인책이죠, 그죠? 그 넘어가가지고 숫돌고개 넘어가서 대패했잖아요. 그때 고바야카와 부대한테 방위 피지 상대가 이렇게 강할 때는 너무 강하다 할 때는 일단 피해야 된다 이거죠. 유연해서. 우리는 뭐 그 저기 임전무태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문자로 표현하면 무모함. 네, 너무 무모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억울한 그 불필요한 희생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아주 강할 때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피해야 된다. 예? 전략적으로 전술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그 어쨌든 이 유연성이 이것도 유연성이죠, 그죠? 예, 무조건 뭐 돌격 앞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도 상대방을 유인하게 한 건데 좀 이쪽을 좀 이렇게 낮게 보여가지고요. 예? 상대방을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일로지인데 이 일은 이제 이런 뜻인데요. 같은 적인데 한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적이 한가하고 평온하면 그때 적을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성가시게 한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적이죠. 뭐 예를 들면 그 게릴라전, 예를 들면 뭐 아프간의 그 탈레반 게릴라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또 월남전 때 그 베트콩이라든가 또
마오쩌둥의 그 게릴라전 뭐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출기 불이 이 전쟁할 때는 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시에 습격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좀 우리가 좀 늦었죠 파악하는 게. 예, 거기 뭐 저기 임경욱 장군 백마산성도 그 피해 갖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죠? 원래 강화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강화도로 옮기는 걸 포기를 하고 남한산성으로 옮겼죠. 만일에 강화도로 옮겼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 몽골군 왔을 때도 그랬지만은 강화도로 오게 되면 이제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바다로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남쪽에서 뭐 전라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군량미 이런 거 있잖아요.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올 수 있고 또 군사력 지원도 바다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놓쳤어요. 그 청나라에서 좀 예상보다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출기 불이는 그 하여간 미리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 때 여기에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걔네들이 보안을 좀 잘 유지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좀 몰랐죠. 임경욱 장군 백마산성 거치고 내려오고 막 좀 약간 늦게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적이었고 여러모로 유리했고 왜냐면 거기 병자호란 때 몽골군도 동원했고 만주에 있는 조선군도 동원했거든요. 만주에 우리 조선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예로부터 고구려 발해 이래로. 그러고 보니까 8기군 안에 조선 8기군이 또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건 저기도 똑같대요. 금나라 때도 바레인 부대 따로 편성했어요. 대고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대고가 지휘하는 군사력만 10,000명, 만호라고 그랬는데 10,000명을 구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에 생각보다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미 금나라 때 대고라는 한 명이 지휘하던 바레인이 10,000명이었고 또 이때도 홍타지 내려올 때도 편성이 돼 있고 조선팔기군 6.25 때는 어땠죠? 6.25 때는 또 만주에 있는 조선군들 있잖아요. 팔로군 속했던 거 북한군에 편입시켜서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웠죠. 우리나라 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원인도 물론 이제 소련이나 이런 데서 현대화된 군사력, 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옛날 팔로군 소속 그때 조선군 부대 있잖아요. 그게 북한군에 편입된 영향도 또 상당히 컸거든요. 예. 자, 얘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흐르는데 공기 무비 이 준비가 좀 안 된 거, 절된 것을 공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점을 공격하라는 얘기죠. 예. 준비가 덜 된데 준비가 이미 충분히 갖춰진 것은 상당 희생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승리를 해도 오랫동안 있으면 말이에요.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 군사가 좀 약화된다 이거예요. 좀 예리함이 좀 이렇게 좀 둔화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를 했어도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저기는 손자병법 정도는 거의 다 읽지 않나. 그래서 러일 전쟁 때도 보면은 주변 분위기 있잖아요. 일본 정부라든가 고위 간부들 간에는 일본군이 대승했죠. 봉천 전투에서 러시아군 30만 명을 예? 소련군이죠. 러시아군이었나? 러시아군이네. 러시아군 30만 명을 일본군 25만 명이 대파를 했어요. 대승을 올렸죠. 봉천 전투에서. 지금이 심양.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제 시베리아 완전히 쫓겨났고 대승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거죠. 예, 뭐냐면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일본 정부라든가 그 군 그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예? 대처를 했으니까 동아시아에서 좀 더 확장하고 말이에요. 또 북서부 쪽으로 좀 더 영향력 확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크게 더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만주군 사령관이 오야마 이와오 중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손자병법 이런 거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더 이상 전쟁 오래 끌면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일본이 러시아를 그 대패시켰고 압승했지만은 전쟁 오래 끌면 안 된다. 이유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막 전선을 확대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유럽 쪽에 그 러시아군이 좀 있거든요. 꽤 물론 이제 러일 전쟁 봉천 전투에서는 30만 명이 왔지만 유럽 쪽에 남아 있는 데다가 그 전쟁이 길어지고 기간요 전선이 계속 확대되게 되면 그 일본군도 장기전에 될 경우에는 뭐 보급 문제라든가 또 군사력 충원 문제 왜냐면 일본군이 그 당시 사망자가 7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건의를 해서 빨리 그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쓰시마 해전이 일어났지만요. 발트감리 격파한 건 한 5월쯤이죠. 그때 그 봉천 전투는 3월쯤이었는데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그러한 이제 정책 결정이 있을 때 그 이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군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이제 군 전문가들이 이제 손자병법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책 결정할 때 오파 안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저기도 막 국내에서도 그런 적 있었죠. 우리 생창리 전투 때 그 유림 장군이 대첩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유림 장군은 군 출신이었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군 출신이 아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약간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자병법은 중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수천 년간 내려오는 그런 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걸 갖다가 이 손자병법 한 권으로 지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공성 측 력굴 이거는 뭐냐면 저게 그 요새 있잖아요. 요새 공격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그 공성전 하려면 워낙 그 아군 희생이 많고 저원님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압도적인 화력을 할 때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압도적인 화력이 어느 정도냐, 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아무리 압도적인 그 아니 그 뭐야 마지노 요새라고 있었는데요. 그 아무리 그 튼튼한 그 성이나 요새도 그 적의 그 어떤 압도적인 그런 전술 전략에는 좀 버티기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기는 해요. 마지노 요새는 완전히 그 적인데 철옹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프랑스에서도 마음을 놨죠. 예, 거기서 이제 지켜주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또 일부 우회하고 뭐 해서 그 독일군에 함락이 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공성전할 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공성전하게 되면 힘이 꺾이게 된다. 군사력이 크게 꺾이기 때문에 공성전할 때는 이런 게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구폭사 측 구경 부조. 이거는 폭사는 이 사는 이제 군사로 보시면 되고 부대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그 마구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국가의 그 국력이 쇠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하지 말고 전쟁은 단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도 조금 제가 뭐 중국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명나라 편 드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실사의식, 팩트.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진린 장관인가? 명나라 쪽에서는 조기에 강화를 하려고 그랬죠. 그것도 이게 이제 손자병법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제 완전히 경멸하고 더스까지 싸웠으면 좋긴 한데 우리 입장이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 너무 그 오랫동안 주둔하고 발이 묶이고 이제 주변에 그 민족 저기 또 있잖아요. 상황도 그러니까 명나라 쪽에서는 이렇게 너무 오래 전쟁인 것보다 좀그 마무리를 짓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다. 어쨌든 뭐 거기뿐이 아니라 옛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군도 히틀러도 사실은 조기에 이렇게 끝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기 겁도 주고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처칠이 또 용감했죠. 예, 쉽게 거기 너무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자,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에는 그 손자병법 두 번째 시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